저 글쓴분이 잠적을 했습니다. 잠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일단 진행하기로 했는데, 원래 저한테 보내줬던 처음 글 제목은 사회 이사에 대하여였는데, 사회 이사에 대하여였는데 갑자기 이제 글 제목과 글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분법을 넘어서가 됐습니다. 이분법을 넘어서 뭐 지배와 공간이란 책의 서평이라고 하는데, 뭐 지배와 공간이란 책을 이제 사회 이사가 썼을 수도 있죠. 일단은 그리고 글 쓴 사람이 이제 잠적했고, 그래도 이제 일단 글은 썼으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펑크는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한번 읽어보죠. 자, 이분법을 넘어서 지배와 공간 서평. 몇 년 전 친구들과 타이완에 갔을 때의 일이다. 타이완 넘버원. 나는 학교에서 천안문을 기억하라. 오늘이 천안문 30주년이라면서. 천안문 30주년이라면서요. 천안문 사건. 천안문 사건이 이게 언제냐면은 89년 6월 4일이네요. 89년 6월 4일. 오늘이 6월 4일이니까, 오늘 2019년 6월 4일이니까 30주년이구나. 자, 타이완 넘버원. 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기업은 우리들에게 여러 조사를 주문했다. 우리는 기업의 요구에 응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기업의 요구 중에는 타이베이의 시민들에게 국가 선호도를 설문하는 조사도 있었다. 설문하는 주요 국가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게 참 희한한데요. 이게 글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대만을 보고는 타이완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원음 존중 차원이지. 예, 원음 존중 차원인데, 근데 중국은 중거라 그러지 않고 중국이라 그런단 말이야. 일본은 또 니폰이라 그러지 않고 이제 일본이라 그래. 아니 원숭이 섬이란 그러고. 왜 그렇겠을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시발. 일관성이. 이렇게 쓸 거면 이렇게, 한자로 쓸 거면 한자로 쓰고, 시발. 원어로 쓸 거면 원어로 써야지. 왜 이렇게 지 맘대로 쓸까? 난 잘 모르겠네. 자, 타이완은 한국과 같이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국가다. 요 대만이 언제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냐면요. 그 1894년에 청일 전쟁이 터지거든요. 안녕하세요. 그 청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중국이 일본한테, 청나라죠. 그때 청나라가 일본한테 대만이나 아니면 요동반도 이런 지역을 막 토해내는데, 그 뺏겼는데, 이제 요동반도는 그때 못 빼앗고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토해내고, 대만은 결국엔 가져가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계속 대만은 일본 땅이었습니다. 그랬다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팀원들은 일본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낮을 것이라 가설을 세운 뒤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타이베이 시민들은 일본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는 가설을 완전히 수정해야 했다. 그때부터 타이완은 왜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지 않는지 궁금했다. 실제로 타이베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게 호의적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성격도 일본에 가까웠다. 타이베이의 대학생을 한 명 인터뷰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더 확실해졌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더 확실해졌다. 우리가 정도로 이걸 바꿔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죠?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어 지배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일본을 왜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타이페이 대학생은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한 경험과 일본을 미워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요? 라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대학생은 아마 조선일보 가면은 열심히 일을 잘할 것 같네요. 아니면 한국경제신문 같은 데 가면은 아마 잘할 것 같습니다. 자, 그 후 귀국해서도 여러 자료를 찾아봤지만 타이완 사람들이 일본에 적대적이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게 알아낼 수 없었다.
자, 한일 간의 해묵은 민족 감정의 문제로 치환되거나 이분법으로 단순화되어서는 협회한 국수주의적 역사인식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 책에서 인용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욕하지 않고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배하 공간을 읽으니 몇 년 동안 풀리지 않던 타이완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다. 3장의 내용을 통하여 일본이 모든 식민지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타이완과 조선은 당시의 세계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타이완은 일본에게 농업으로 식량을 조달하는 섬 정도에 불과했지만 조선은 일본이 청나라와 러시아라는 대국에게서 뺏어낸 땅이었으며 러시아하고 청나라한테 뺏어낸 땅 아니었는데 씨발로. 자, 대륙으로 진출할 교두보였다. 대일본 제국은 복잡한 내오적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권력 역학 관계의 변화 속에서 요동하고 있었다. 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조선에 대해 강력한 동아주의적 영토화 전략을 구사하였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잠깐 이제 읽으면서 줄을 하자면 그죠, 내외적이겠죠 이거. 내외적 권력 역학. 내외적이 맞겠네. 이게 잠깐 부연하자면은 일본한테 조선은 되게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땅이었어요. 일단 조선의 인구가 수천만 명이고요. 이거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우리 프랑스하고 인구 비슷해요. 근데 프랑스는 우리나라 영토의 40배 정도 된단 말이야. 인구 밀도가 40배라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인구도 엄청 많은 땅이고 역사도 엄청 오래된 땅인데 근데 그거를 일본이 집어먹었단 말이지. 그럼 이제 그걸 그대로 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배탈 나겠지.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들을 완전히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씨발놈들이 인간의 원숭이로 만들려고 그랬다고. 그 당시 2천만 정도요. 아무튼 인간의 원숭이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내선 동조론이니 막 그 내만 동조론 이런 건 없잖아. 내선 동조론 같은 것도 생기고 뭐 아무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문화 통치라 그러기도 하고 뭐 강압 통치라 그러기도 하고 막 우리 국사 시간에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취했던 전략이라는 게 조선 사람들을 예를 들면 그냥 이제 그냥 양놈들,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냥 일반적인 양놈들의 이제 자원 수탈 창고 같은 이제 그런 식민지를 취급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본으로 제2의 일본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노력했던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년 되든 뭐 30년 되든 그 후반기에 태어난 애들의 경우에는 태어나고 자란 애들의 경우에는 또 특이하게 자기가 조선인이라는 인식도 많이 희미했던 것 같고 시간이 조금만 더 흘러서 아마 광복됐으면은 조금만 더 흘렀으면 아마 어쩌면 광복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인간을 이제 완전히 원숭이로 퇴화시키는 데는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독립을 했죠. 그죠? 어쨌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만보다 조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였고 반대로 조선보다는 대만이 훨씬 덜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요걸 읽으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시겠죠. 자, 내가 타이완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일본을 식민지배했던 국가라는 관점에서 너무 편협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이거 씨발 이거 이 씨발 무분별한 상대주의적 관점. 이 씨발 이완용적 관점. 근래용이 좀 이상한데? 이병도적 관점. 다른 국가들은 다른 관점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뭐 닌자 짱 뭐 이런 거죠. 기존의 역사 연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세계의 관점이 아니라 한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인가 씨발 당연히 한국인의 관점이지. 오늘 근래용이 좀 이상한데? 이거 일부러 잠수 탄 건가? 자, 일단 계속 읽어보죠. 실제로 그동안 경성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식민지 지배에 관점을 맞춘 연구는
일본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하게 조선을 수탈했는지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갖게 해줬다는 점에서는 틀림없이 효용이 있었다. 자, 그러나 지금은 모든 국가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역사를 알 수 없는 시대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과거의 역사까지도 세계 네트워크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자는 지배와 공간에서 이런 관점을 넘어서 한양이라는 도시를 세계의 변화 속에서 파악한다. 한양이 일본에게 지배당하면서 경성으로 변하고 확장되면서 대경성으로 변하는 과정을 당시 세계 유행과 더불어 분석하고 있다. 대경성이라는 말은 뭐죠? 그때 썼던 말인가? 저자가 경성을 당시 세계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은 사장에서도 잘 드러난다.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말들은 우리가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명박근혜 정부 때 뭐 창조주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G20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오늘 왠지 이 글 쓴 분이, 글 쓴 놈이라 그래나? 아무튼 글 쓴 분이 글 내용 때문에 이제 잠적했다라고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일단 계속 읽어봅시다. 우선 저자는 개화 시기에 서양인들이 조선을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에서 벗어난 텍스트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로엘과 길모, 비숍의 텍스트를 결정한 뒤 분석을 시작한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양의 첫인상에 대하여 원시적이고 위생관념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들의 텍스트에는 원시적이고 빈곤하게 보이는 한양을 알아가면서 변하는 모습이 자전적으로 드러난다. 저자는 이를 통하여 당시 무너져가는 조선 왕조에 대한 세계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단 뭐 2장 2절이죠. 3절까지가 끝이야? 2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한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 읽고 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그 한때 이제 국수주의적 관점이다, 민족주의적 관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 일본 그 인터넷에서 쉽게 말하는 말로는 이제 국뽕 국가라 그러죠, 그죠? 국뽕 국가라 그러는데, 뭐 조금 더 이제 그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상주의자, 현실주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좀 비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칭 현실주의자들은 자기가 자칭 이상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그 다음에 지성 있고, 그리고 그게 날카롭게 세상을 잘 분석하고 있다고 느껴요.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이제 국가들은 국뽕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우리나라를 객관적이고, 그리고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똑바로 보고 있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더 우리나라를 비루하게 깎아내리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환단고기들은 또 반대 입장이겠죠, 그죠? 근데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사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욕을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도는데, 뭔가 좀 느낌이 쎄하네요. 왜 오늘 비앱은 도망쳤는가? 왜 잠적했는가? 왜 글을 던져주고 전화를 받지 않는가? 왜 글 내용은 이런가? 지배와 공간은 무슨 책인가? 혹시 그 뭐죠? 이등방문의 유작인가?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느낌이 좀 쎄요. 일단 3절 보기 전에 여러분은 좀 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뭐 글도 짧으니까 오늘 천천히 얘기해보지 뭐. 쉽게 말해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는, 일단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동양이라는 게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아마 위대할 거다, 예를 들면 뭐 깨끗하고 그다음 환상적일 거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오리엔탈리즘이겠지만은, 반대로 동양이라는 건 너무 미개해가지고 우리가 볼 가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른 의미에서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지.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요런 내용이더라 라는 거고. 페이지 뻥튀기.
집중이 안 된다. 저 일단 계속 읽어보죠. 그러면 뭐 별 말씀 없으시면 여러분. 자, 3절입니다. 3절. 일단 요까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나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자, 최근 대중들 사이에서는 인문학 도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조선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 예전보다 뜨겁다. 조선시대는 사료가 가장 많이 남아있어 역사가들의 연구가 활발하기 때문에 조선왕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글 전체 내용과는 상관없이 일본 서기와 삼국사기를 대조해서 읽어보면은 요 대목에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나. 씨발 남아있는 게 없어. 씨발. 그런데 조선왕조에 대한 정보가 다양해지는 것과는 반대로 조선의 역대왕들에 대한 평가는 점점 이분법적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세종과 영조, 정조는 일을 잘했던 좋은 왕으로 평가하고 광해군도 중립외교를 펼친 외교강국을 지닌 왕이라 평가한다. 반면에 선조와 인조는 무능하게 적의 침략을 받아서 싸우지도 못하고 굴욕을 당한 나쁜 왕이라 평가한다. 싸웠잖아. 뭐 싸우고 나서 굴욕도 한 거지 뭐. 대충의 이러한 평가가 정말 옳은 방향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대중의 평가는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관점이기 때문이다. 인조는 척화파와 주화파 중 척화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청나라의 침략을 받았다. 그리고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의 예를 표했다. 대중들은 인조가 무능하면서 자존심만 내세워 굴욕을 당한 왕이라고 조롱한다. 인조가 패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조가 척화파를 선택한 이유와 당시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목적, 청나라와 조선의 대치 과정에서 존재했던 변수들 같이 당시의 맥락과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청나라에 패배했다는 결과에만 주목한다면 역사에 대한 인식은 이분법에 갇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 문장이 좀 그렇지만 넘어가 보죠. 오히려 세종은 원구단을 폐지하면서 조선을 제후국으로 격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왔지만 세종은 좋은 왕이라는 이분법에 의해 실리적인 선택이었다는 해석을 하게 된다. 이거 싸우긴 싸웠잖아. 그러니까 지배와 공간의 저자는 이런 이분법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위험한 시도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일본에 대한 국민정서는 아직도 민족주의적이기 때문에 일본을 다른 관점으로 논의하자는 시도는 비판받기 쉽다. 아직도 일본에 대한 논의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복마전 같은 존재인 것이다. 복마전이 뭐죠? 그러나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 식민도시인 경성에 대한 연구는 선과학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일본 제국과 경성이 세계에서 갖고 있던 위치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로부터 교훈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다.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어가 없네. 단순하게 나쁜 왕, 좋은 왕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왕정에서 자신들이 짊어져야 했던 짐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의미가 있다. 몰라요. 저는 복마전이 뭔지 모릅니다. 처음 들어봐요. 저는. 지배와 공간이라는 책을 평한 글인데 일단 이게 크게 세 절로 나눠져 있어요. 세 절로. 첫 번째 절은 대만에 갔다. 대만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조사해봤는데 생각보다 일본에 대해서 얘들도 식민지배 당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일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를 놀랐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원숭이들한테 일본한테 되게 나쁜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되게 중립적이지 않은 생각인 것 같다. 우리가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2절이고요. 그리고 3절 내용은 최근에 사람들 사이에 인문학 관련한 책들이 많이 유행처럼 퍼지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거기 깔려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한 것 같다. 어쨌거나 일본을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 라는 얘기 같아요. 조선일보 사설인가? 조선일보 사설일까요? 일단 제가 지금 책이랍니다. 글을 읽고 드는 생각은 딱 이것은 조선일보 사설인가? 라는 생각이 딱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라를 나라를 비난하는 사람, 우리나라를 깎아내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민족주의적 시각보다 훨씬 더 중립적이고 가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냉철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딱 이제 그런 자세에서 쓴 글이고, 세 번째는 도대체 지배 공간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적혀 있길래 이런 글을 조선일보 사설 같은 글을 썼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지배 공간 출판사하고도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저자하고도 관련이 없고, 이거 쓴 사람하고는 관련이 있구나. 쓴 사람은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무튼 궁금하긴 하네요. 도대체 무슨 소리가 적혀 있길래 그 이런 글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글 전체의 주제가 결국에는 좀 엉성하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좀 엉성하긴 한데, 일본을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 일본을 중립적으로 보자. 민족주의적 시각은 중립적이지 않은 편향적인 시각이다. 일본을 싫어하는 거는 민족주의적 시각이다. 그런 거거든. 전반적인 주제가 그거야. 전반적인 내용도 그거고. 근데 그 근거도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그죠? 근거도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나와 있는 말들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그것도 썩 그렇진 않아요. 그 이해가 안 돼. 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이거 쓴 사람이 비읍인데, 비읍이 이런 글을 쓸 정도로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이 사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멍청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오늘 왜 도대체 이 글을 쓰고 잠적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난 되게 궁금하고, 일부러 씨발 그 뭐예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글, 이런 과정도 가능하죠. 오늘 방송인데 글 안 쓰고 있다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억지로 하나 이제 대충 뽑아내고 이제 폭탄 던지듯이 나한테 이걸 던져주고 잠적해버렸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예,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얘기까지 하기에는, 만약에 이거 글 쓴 사람이 오늘 보이스톡으로 저랑 얘기하면서 방송을 했으면 그 대만 식민 지배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했을 텐데,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안 했습니다. 어쨌건 뭐 중요한 건 대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니까요. 아무튼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글을 썼는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왜 일본 서기에나 실릴 법한 이런 글을 썼을까? 왜 이등 방문 전기에나 쓰일 만한 이런 글을 썼을까? 왜 내선 동조론에나 쓰일 만한 이런 글을 썼을까? 왜 이완용 전기에나 쓸 만한 이런 글을 썼을까? 왜 조선일보, 왜 자유한국당 강령에나 있을 만한 이런 글을 썼을까? 왜 조선일보 사설에나 나올 만한 이런 글을 썼을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문장은 정상적이거든요. 문장 자체는 좀 상당히 정상적이에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글보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식적인 글 자체로는 어떤 의미에서 좀 낫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 연결이 유기적으로 잘 되는지는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내용의 타당성도 사실 좀 많이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이걸 쓴 사람이 평소에 글을 잘 쓰던 비읍이라는 것도 전 좀 많이 이상하네요. 아무튼 오늘은 뭔가 좀 미스테리합니다. 굳이 뭐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지배화 공간을 팔기 위해서, 아니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이거 쓴 사람이 있으면은 아마 그런 얘기든 뭐든 해서 좀 이제 여기 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중립적이지 않게 아니면 이분법적으로 추궁해 볼 만한데, 근데 뭐 쓴 사람이 일단 잠수 탔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굳이 이제 벽에다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글입니다.
글의 형식만 본다 그러면 한 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문장은 적당히 괜찮고, 그리고 일단 뭐 짧고 깔끔하긴 한, 뭐 불완전하게 하지만 일단 짧고 깔끔하게 끝났기 때문에, 아 그래, 깔끔하지 않지만 일단 짧게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5점 정도로 줄 수 있을 것 같고, 내용과 형식을 다 고려했을 때는 대략 한 4점에서 5점 사이 정도일 것 같아요. 생각 없이 보다가 마지막에 오늘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글을 썼는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까지 하지. 글쓰기 첫걸음 한 주 만에 돌아왔는데 영 별로입니다. 왜 도대체 잠적을 했는가, 왜 잠적을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내일 한번 추궁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학생 기자, 왜 그런 거 있죠, 대학생 기자 칼럼, 예를 들면 이런 데서 나올 만한 글인 거죠. 한국경제신문이 뭐 그런 신문이니까. 내일은 철학산책이 원래 있는데요. 철학산책이 원래 있어야 되죠. 수요일 날이니까. 근데 제가 내일 아마 전주가 있을 겁니다. 전주 가서 아마 이것저것 뺑이 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내일은 방송이 없을 거고요. 내일 아침에 출발할 거거든요. 아마 목요일 날 밤에 방송을 옮겨서 할 것 같아요. 맹자를 다 읽었기 때문에 이제 한비자를 시작해야 됩니다. 한비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책은 일단 구해놨고, 헌책방에서 구해놨고, 뭘 볼까 싶습니다. 왜 어디 가세요? 변환 가세요? 시차 차이 나는 변환? 알겠습니다. 요까지 합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환. 아저씨 고향 간대, 고향. 아무튼 내일은 아마도 그게 없을 겁니다. 내일은 아마 철학 산책이 없을 거고, 내일 모레에 철학 산책은 한비자로 다시 돌아옵니다. 부경이요? 그것도 변환이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제 지금 일한다고 바빠요. 학생들 평가문 쓴다고 지금 정신 없습니다. 자, 내일 뵙죠. 내일 일한다. 내일 모레인가 아무튼 뵙죠.